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2과목 증권투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1장 증권 분석의 이해 15문항이 출제됩니다. 정리해 놓은 테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각 테마에서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이익 흐름에 영향을 주는 원천적 요인. 거시경제적 요인으로는 경기순환 국면, GDP 성장률, 주요 원자재 가격, 1인당 국민소득, 환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수준 등이 있습니다. 산업적 요인으로는 산업의 수요 성장률은 당연히 산업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산업의 수요 성장률은 산업적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경쟁 구조, 제품 수명 사이클의 단계, 비용 구조, 정부의 지원, 노사관계 등 파란색 위주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적 요인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생산성, 자산 이용의 효율성, 재무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할인율, 이자율, 영업 위험, 재무 위험 등의 영향을 받고요. 기업 이익 흐름에 영향을 주는 원천적 요인 같은 경우는 각 요인들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거시경제적 요인으로는 산업의 수요 성장률, 시장 규모, 경쟁 구조가 있다. 그러면 막상 읽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시경제적 요인하고 산업적 요인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사실 이 증권 분석의 이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대략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분석 대상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 그 다음에 당연히 내재 가치를 보려면 활용수단을 재무제표를 활용을 해서 기업이 어떤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지, 어떤 재무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정보는 현재 이제 공개된 정보가 되는 거고, 시장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석의 목표는 아까 말씀했듯이 내재 가치의 본질 가치의 발견. 분석 방법은 버텀업과 탑다운인데 이거는 용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버텀업이라는 거는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 경제 분석으로 확대가 되는 거고, 탑다운은 그 경제에서 산업, 기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인 거죠.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은 매매 시점을 포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분석 대상 자체가 가격입니다. 활용 수단은 차트가 되고요. 아래 분석 방법을 먼저 보시면은 그 차트를 보고 추세를 분석하고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시장 구조 이론 등을 분석을 합니다. 정보는 과거 정보를 활용을 하고요. 특징은 기본적 분석이 원인을 파악을 하는 거라면 기술적 분석은 시장 변화의 방향을 파악을 합니다. 분석 목표는 수요, 공급의 변화 예측. 세 번째, 경제 변수와 주가. 요거는 왜 빨간색으로 기록을 했냐면 요 안에서 문제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같고요. 명목 GDP 성장률은 말 그대로 실질 GDP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실질 GDP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이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을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 GDP 성장률은 명목 GDP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자율이 상승이 되면 증권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이자율이 하락이 되면 증권 가격이 상승이 되고요.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그 메리트가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럼 거꾸로 그 증권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고, 그럼 증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그 기업 판매율이 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급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그 물가 상승 자체가 되게 급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기업이 제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제조 비용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기업에 이제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단 이제 외채가 좀 큰 기업은 환차손이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하는 요인이 안 되고 이제 하락을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재정 정책은 적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세출 증가, 세율 인하가 되면 수요가 진작이 됩니다. 재정 정책의 변수가 이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 경기 순환은 되게 중요한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바꿔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복, 활황, 후퇴, 침체 이렇게 4개 국면이 있고 주가는 경기 변동이 수개월 전부터 이를 반영을 합니다. 요런 게 지문에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보통 경제 변수와 주가에 대한 문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맞추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 인플레이션, 환율, 재정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만 알아두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거는 이제 기업의 설문을 하는 건데, 긍정적인 응답을 주는 업체 수에서 그 부정적 응답 주는 업체를 뺀 다음에 이걸 전체 응답 업체 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다시 100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0에서 한 200까지의 수치가 나오는데, 실제로 되게 단순하게 이런 문제도 나와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의 수치상의 어떤 그 범위는 뭐 0에서 100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 0에서 200까지인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0에서 100 사이는 그 수축 국면이 되고 100으로 딱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경기 전환점입니다. 그럼 100에서 200까지는 그 확장 국면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수치상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고, 그다음에 0에서 200까지의 이 수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경기 종합지수 구성지표.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가 있는데 요것도 많이 읽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동행지표는 뭐뭐뭐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선행지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맞추시려면 이거를 선행지표가 뭔지, 동행지표가 뭔지, 후행지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선행지표랑 후행지표만 좀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지표는 구인구직 비율, 그 다음에 소비자 기대지수, 건설 수주액, 실질적인 거,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 등이 있고, 후행지표 같은 경우는 상용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임시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생산제품 재고지수, 그 다음에 도시가계 소비 지출, 소비재 수입액, 이것도 실질이고, 회사채 유통 수익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암기시켜 드릴 수는 없고, 선행지표하고 후행지표만 조금 이렇게 암기를 하고 가시면 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포터의 산업 경제 구조 분석. 이거는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기존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읽어보면 그냥 상식적인 문제예요.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기존 업체 간 경쟁 치열도가 낮을수록, 구매자 및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교섭력을 가질수록 이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진입 장벽이 낮으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되게 그냥 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일곱 번째, 제품 수명 주기. 이것도 단순하게 아까 그 국면 있죠? 경기순환 국면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경기순환 국면은 회복, 활황, 후퇴, 침체 이렇게 4개 국면이 있었고, 제품의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여덟 번째 기업 분석. 경쟁적 지위 분석. 경쟁적 지위 분석에는 시장 점유율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품 구성 및 성장 잠재력 분석. 제품 라인별 매출액 구성, 시장 점유율, 성장률, 마진, 핵심 역량 평가, 재무 건전도 평가.
요거는 그냥 기업 분석의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의 보기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경쟁적 지위 분석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막 이상한 걸 껴넣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미래이익 예측. 경제적 이익은 아니고요. 회계적 이익. 보수적 기준을 고려. 질적 요인 충분히 감안. 정상적 주당 이익의 근거. 자,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미래이익 예측 대상은 회계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다. 틀렸죠? 아까 본 경제적 이익은 아니고 회계적 이익은 맞다고 했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을 추정할 때 보수적 기준을 고려한다. 맞네요. 네, 이런 식. 질적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상적 주당 이익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이런 게 그냥 문제로 나오는 그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이익 예측은 그 고려 사항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대신 그 완벽한 문장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미래이익 예측 대상은 회계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이 맞고 경제적 이익은 아닌 거죠. 열 번째, 재무 비율. 과거의 회계 정보를 사용, 상이한 회계 기준, 그 다음에 결산기가 다른 기업과 상호 비교 곤란. 재무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익성 비율, 뭐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재무 비율에 대해서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뭐뭐뭐뭐 이익률이라고 하면은 그냥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뭐 비율 이렇게 하면 안정성, 뭐뭐 회전율 하면 활동성, 무슨 무슨 증가율 이렇게 하면 성장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익성에 대해서 읽어드리면 뭐뭐뭐 이익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이익률이 붙어요. 총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시면 이거 다 외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익률은 수익성, 비율은 안정성, 회전율은 활동성, 증가율은 성장성. 이렇게 해서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또 한 문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1번째, 시장가치 비율과 관련된 지표. 자, PER, PBR, PCR, 뭐 PSR 이렇게 많이 나오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이제 그 익숙한 것들인데, 뭐 주가 수익 비율, 그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 두 개가 좀 중요해요. 두 가지에서 PER하고 PBR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요거는 그냥 용어상으로 뭔지만 일단 제가 적어놨는데, 뭐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되는 거고, 주당 시장 가치를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누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토빈의 Q. 토빈의 Q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그 자본의 대체 비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치상으로 Q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촉진하고 Q가 1보다 작으면 이제 투자가 위축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MMA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지문으로도 자주 나와요. 뭐 토빈의 Q의 그 Q의 수치가 1보다 높으면 MMA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Q가 1보다 작을 때 이제 투자 위축이 되고 그 M&A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12번째, 기본적 분석의 한계점. 아까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한계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재 가치의 다양성 여부. 뭐냐면 그 내재 가치를 투자자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재 가치 그 다양성 여부가 이제 좀 그 한계점이 되고 내재 가치의 적정성. 이건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도 그 기업마다 회계 처리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점으로 나올 수 있죠. 13번째,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아까 이제 중요한 그 분석이 차트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는 이제 도표를 중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그 추세, 그다음에 패턴,
지표, 심리, 목표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 안에서도 문제가 여러 개 나와서 이 안에서 정리를 하면 오늘 수업이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추세 분석은 그 추세 수능 전략, 역추세 수능 전략 이렇게 있고 추세 수능 전략은 추세를 확인을 한 후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추세 수능 전략은 뭐냐면 추세가 이제 추세를 확인하기 전에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될 걸 예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점을 먼저 예상을 한다든가 하락 중에는 이제 꺾어서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은 막 그런 때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패턴 분석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자체에 반전형이냐 지속형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반전형의 경우에는 헤드앤숄더, 이중 천정형, 삼중 천정형, 그다음에 이중 바닥형, 삼중 바닥형. 아무튼 이중, 삼중, 천정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원형 반전. 이건 반전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쉽겠죠. 그다음에 V자 패턴. V자는 꺾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지속형은 도형이 들어갑니다. 일단 도형. 자, 삼각형형, 이등변 삼각형. 그다음에 깃발, 페넌트, 쐐기, 직사각형.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속형이에요. 그 다음에 지표 분석을 한번 읽어보시고 심리 분석 기법도 있고 자 목표치 분석 주가 흐름에 대한 과거 유형을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 장내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 어쨌든 오늘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게 지금 테마는 작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 시장 가치 비율과 관련된 지표 그 다음에 경제 변수와 주가 특히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그 각 항목별로 계속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예, 문제가 한 테마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테마는 적더라도 좀 깊게 공부하시는 게 다른 데보단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작잖아. 13개밖에 항목이 안 되니까. 보통 지금 뒤에 이제 법규나 이런 데 넘어가면은 10문제 보통 테마를 한 30개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물론 거기는 이제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이제 범위가 작으니까 조금 깊게 좀 봐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읽어주시면 그 시험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알다 보면 그 어렵지는 않으니까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투자 관리 10문항짜리죠. 다음 시간 빠르게 정리해서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